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여주 휴게소 핫도그 코너 앞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통 하나, 그 안에 담긴 하얀 알갱이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마음껏 뿌려 드세요라는 팻말. 북한에서 제 집 찬장 깊숙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것. 1년에 단 2번, 명절에만 한 숟가락씩 꺼내 쓰던 것. 쌀 한 달 치값과 같았던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공짜로. 아무 감시도 없이. 옆에 섰던 강민주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제 것처럼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박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많은 남한 사람들 속에 저희 셋만 시간이 멈춘 듯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북한 응원단 중 무려 17명이 같은 충격을 받고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휴게소에 널브러진 흔한 물건 하나가 어떻게 17명의 운명을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17명 중 한 명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올해 27살이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탈북민 지원 단체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함흥에 살던 평범한 응원단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죠. 저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된 북한 응원단 230명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어느 추운 오후 경기도 여주 휴게소. 저희 응원단은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잠깐 쉬는 시간이었죠. 감시원들이 화장실만 다녀오고 절대 다른 곳까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동료 강민주, 박서영과 함께 슬쩍 매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핫도그를 파는 코너 앞을 지나가는데 제 눈이 어떤 것에 꽂혀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이 저절로 멈춰버렸다고 해야겠네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본 건 작은 투명한 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마음껏 뿌려 드세요라고 쓰인 팻말이 있었습니다. 설탕이었습니다. 그냥 밖에 놓여 있는 설탕.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설탕. 뚜껑도 없이 열려 있는 설탕. 자물쇠도 감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테이블 위에 놓인 설탕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민아, 저게. 민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설탕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북한에서 설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에게 설탕은 금덩어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함흥에서 자랄 때 우리 집 부엌 찬장 맨 안쪽에는 작은 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자물쇠를 채워 놓으셨죠. 그 안에 든 게 뭐였냐고요?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명절에, 그것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만 어머니는 그 자물쇠를 열어 설탕을 한 숟가락씩 꺼내 쓰셨습니다. 정민아, 손대지 마라. 이건 1년에 2번밖에 못 구하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설탕 한 봉지 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쌀 한 달치 값이었습니다. 네,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쌀과 설탕 한 봉지가 같은 값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설탕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1년에 2~3번, 그것도 손가락 끝만큼씩 맛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설탕통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이, 자물쇠도 없이, 그냥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말이죠. 한 어린아이가 핫도그를 사서 그 설탕통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애가 혼나겠구나. 저기 손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설탕을 핫도그 위에 펑펑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옆에 서 계셨는데 그분은 아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뿌리면 달아라고 웃으며 말했을 뿐이었죠. 혼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가 설탕을 뿌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조선은 가난한 나라다. 이미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비참한 땅이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고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난다. 21살 때부터 제가 응원단 훈련소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설탕을 펑펑 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처럼, 마치 공짜인 것처럼. 정민아. 민주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민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설탕일까?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저게 진짜 설탕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27년 동안 배운 모든 게 거짓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저건 가짜 설탕일 거야. 아니면 우리가 혹해서 손떼길 기다리는 거지. 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설탕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통 안에 하얀 알갱이들이 형광등 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한 알갱이라도 집어서 혀에 대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설탕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감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시원 김철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화장실만 다녀오라고 했지? 왜 여기 서 있어?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무. 그냥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보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는 우리 셋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것 보지 말고 빨리 버스로 돌아가. 출발 시간 다 됐어.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버스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 동안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설탕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핫도그를 사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설탕을 뿌렸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휴게소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설탕이 있었습니다. 공짜 설탕이.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설탕이. 자물쇠 없는 설탕이. 민주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응원단원들과 감시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여주 휴게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설탕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통, 하얀 알갱이들, 마음껏 뿌려드세요라는 팻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설탕을 뿌리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 남조선은 가난하다고 배웠는데,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설탕을 공짜로 준다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맞겠네요. 27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설탕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거짓일까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일까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응원단원들은 피곤한지 눈을 붙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설탕통이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마음껏 뿌려 드세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오늘 밤 숙소에 돌아가면 물어봐야겠어. 민주와 서연에게. 우리가 본 게 정말 진짜였는지, 아니면 우리 셋 다 같은 환상을 본 건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만의 풍경은 저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깨끗한 도로, 즐비한 건물들, 환하게 밝혀진 가로등. 거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차를 타고 다니고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식민지인가? 이게 정말 가난한 나라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이 있었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남조선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간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동생까지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주도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보았지만 못 본 척했고 느꼈지만 느끼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설탕통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잠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감시원들이 복도에서 감시하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저와 민주, 서연은 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우리가 본 거 진짜였을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건 맞아. 우리 셋 다 봤으니까. 서연이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설탕이었을까? 가짜일 수도 있잖아.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 민주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핫도그 먹을 때 손에 묻은 거야. 몰래 가져왔어. 민주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서연이 속삭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게 진짜 설탕인지 아닌지. 그래야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민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설탕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희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방 안에서 저희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확인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17명. 나중에 알게 된 숫자입니다. 그날 설탕을 본 건 저희 셋만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단 230명 중 17명이 그날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17명은 결국, 아니,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설탕 하나가 17명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1년에 2번밖에 못 먹는 그 귀한 설탕이 남한에서는
공짜로 주는 흔한 물건이었다는 그 사실이 저희의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방 안에서 저희 셋은 민주가 가져온 하얀 가루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 든 그것은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조금 묻은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래?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짜 설탕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게 거짓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주 조금 묻혀 혀에 대봤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달았습니다. 진짜 설탕의 맛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명절 때만 맛보던 그 귀한 맛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설탕처럼 보이게 만든 다른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설탕이었습니다. 어때? 서연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단맛이 제 27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설탕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그 다음 맛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맛을 보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진짜 설탕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공짜로 주는 설탕이, 북한에서는 쌀 한 달치 값인 설탕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릴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라고. 실제로는 다르다고. 우리가 본 건 쇼였다고 그랬잖아. 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27년 동안 배운 걸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서연아, 나 사실은 말이야. 민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도 남조선 물건 본 적 있어. 저와 서연이 깜짝 놀라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국 쪽 무역 일 하시잖아. 가끔 물건 몰래 가져오시는데 그 중에 남조선 과자가 있었어. 초코파이. 저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에서 받아먹는다는 그 과자. 장마당에서 엄청난 값에 거래된다는 그 물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남조선이 가난하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과자를 만들겠어?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건 특별히 만든 거야.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우리 조국은 위대하고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쉿. 제가 서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작게 해. 흔들리면 우리 다 죽어. 서연은 제 손을 뿌리치고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연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남조선 군대와 싸워 훈장을 받으신 분이었죠. 조국을 빛내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란 서연이었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남조선이 좋다는 말은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서연아. 제가 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배운 게 맞는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설탕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응원단이 되었는지, 왜 저희 셋이 한조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응원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모집한다고 했죠. 나이는 20살에서 25살까지, 키는 160cm 이상, 외모가 단정하고 사상이 투철한 여성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함흥에서 교원 집안의 딸로 자랐죠.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신 수학교사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국어교사셨습니다.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3대가 모두 당원이었고, 조부모님도 항일투사 집안 출신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응원단 모집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함흥에서 교원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민아, 가봐라. 남조선에 가서 진실을 보거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조선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조국을 빛낼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죠. 선발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함흥에서만 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500명이 1차 합격했고, 저도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키가 165cm였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2차 선발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지원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또 걸러내고 걸러내서 최종 23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남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만약 남조선에서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저는 조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틀에 박힌 대답이었지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족 배경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3대가 모두 깨끗해야 했습니다. 만약 조부모 중 한 분이라도 지주 출신이거나 남조선에 친척이 있거나 종교를 믿었던 적이 있다면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모두 당원이었고 항일투사 집안이었으니까요. 외모 검사도 있었습니다. 치아를 검사했습니다. 이가 고르지 않으면 탈락이었습니다. 피부도 검사했습니다. 여드름이 심하거나 흉터가 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키와 몸무게도 재고 걸음걸이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지원자가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왜 끌려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만 돌았죠. 저희는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3달간의 합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했습니다. 절반은 사상 교육이었고 절반은 응원 동작 연습이었습니다. 남조선은 화려한 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곳이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것은 쇼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다. 매일 8시간씩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다. 우리 조국만이 인민의 천국이다. 응원 동작도 연습했습니다. 칼군무처럼 정확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가 틀리면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앉았다 일어서기 200개. 저희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민주와 서연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로 배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습니다. 누가 감시원의 스파이일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민주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죠. 외화벌이 일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당원 집안의 딸이었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만났을 때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나 중국 물건 본 적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가끔 가져오시거든. 남조선 과자도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민주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은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군인 집안이었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습니다. 서연은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조국을 빛내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늘 말했죠.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서연도 뭔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5명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우리도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저희 셋은 화장실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난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본 물건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목숨 걸고 남조선과 싸우셨어. 만약 남조선이 좋은 곳이라면 할아버지의 희생은 뭐가 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보자.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자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자고. 2018년 2월 드디어 평창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230명의 응원단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희 셋도 함께였죠. 감시원 20명이 함께 탔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넜습니다. 남한 땅을 밟았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을 보자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경기장에서 응원만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여주 휴게소에 들렀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설탕을 받습니다. 공짜 설탕을. 자물쇠 없는 설탕을.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셋이 한조가 되었는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가 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찾아낸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의문을 가진 사람이 17명이나 됐다는 걸. 17명이 모두 그날 설탕을 받습니다. 17명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17명 중 3명은 결국 실패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머지 14명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설탕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는 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들이 쌓여 결국 저희는 결심하게 됩니다. 탈북을.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유를 찾겠다고. 설탕이 진짜라는 걸 확인한 다음 날 저희는 또 다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안성 휴게소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원들이 조금 느슨해졌는지 30분 정도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필요하면 간단히 뭐 사 먹어도 된다는 허락이었죠. 저희 셋은 또다시 그 핫도그 코너로 향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요.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설탕통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하얀 알갱이들이.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한 할머니가 핫도그를 사서 설탕통 앞에 섰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그 할머니는 설탕을 딱 2번만 살짝 뿌렸습니다. 많이 뿌리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해서 아끼는 게 아니구나. 북한에서 저희는 설탕이 귀해서 아꼈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었지만 필요한 만큼만 쓰신 겁니다. 풍요 속에서도 절제하는 문화였습니다. 저 할머니, 우리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일 텐데, 그 가난을 겪으신 분일 텐데, 지금은 설탕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에 사시는구나. 서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의 할아버지도 그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으셨고, 그래서 서연네 가족은 아직도 설탕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점원 아주머니가 설탕통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 설탕을 가져와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물을 붓듯이 설탕을 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설탕이면 우리 가족이 10년은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응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 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디스펜서가 있었습니다. 물티슈가 나오는 기계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무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티슈를 공짜로 준다고. 북한에서 물티슈는 엄청난 사치품입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티슈 한 봉지가 쌀 일주일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짜로 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디스펜서를 눌러 물티슈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딱 한 장만요. 손을 닦고 버리고 갔습니다. 다음 사람도 한 장만 꺼냈습니다. 아무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공짜인데도 말이죠. 왜 많이 안 가져가지? 민주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만약 북한이었다면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쓸어갔을 겁니다. 내일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화장실 안에도 휴지가 있었습니다. 각 칸마다 휴지통이 가득 차 있었죠.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조금 뽑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거친 종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칸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여자가 휴지를 뽑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렸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깝지 않은 걸까? 다시 쓸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휴지가 귀하지 않다는 걸. 언제든 또 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아껴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넷째 날, 저희는 푸드코트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김치찌개, 돈가스, 우동, 비빔밥, 냉면, 떡볶이. 20가지가 넘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먹었죠. 저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돈가스 하나가 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그득했죠. 그런데 한 청년이 돈가스를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반이나 남긴 채로요.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기를 버린다고. 북한에서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돼지고기 한 근이면 한 달치 생활비였죠. 그런데 저 청년은 그걸 반이나 남겨버렸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 먹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인지 남기고 갔습니다.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음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친. 서연이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음식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데. 민주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귀한 음식을 버리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구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희는 또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아.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조선이 가난하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했잖아. 근데 음식을 버리잖아. 고기를 버린다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쇼일 수도 있어. 우리한테만 보여주는 거라고. 실제로는 다를 수도.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눈을 믿자. 우리가 직접 본 걸 믿자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날 저희가 본 것이 저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기를 보고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컸거든요. 야, 요즘 정부 진짜 답답하지 않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그러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더라. 당연하지. 경제정책이 영 별로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다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저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야당 찍어야겠어. 이번 정부는 실망이야.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갔습니다.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와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야?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했잖아. 대통령을 비판했잖아. 근데 아무도 안 잡아가.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배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체포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유구나.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희 셋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설탕이나 음식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풍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자유는 달랐습니다.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한 권리라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6째 날, 저희는 편의점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십 가지 과자가 보였습니다. 초콜릿만 20종류가 넘었습니다. 과자, 사탕, 음료수, 빵.
진열대를 가득 채운 상품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을 환영하는 미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북한의 상점 직원들은 무뚝뚝합니다. 물건을 사는 게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점원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소로, 친절함으로. 손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식민지래. 가난한 나라래. 민주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7째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내일이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도 핫도그 코너 앞으로 갔습니다. 설탕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와 서연이 제 양옆에 섰습니다. 마치 저를 가려주듯이.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설탕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진짜였습니다. 한 움큼 쥐어봤습니다. 손 안가득 설탕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북한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설탕을 볼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 자유를 느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감시원이 돌아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설탕이 통으로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민주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설탕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혀에 대봤습니다. 달았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저희는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억압된 세상으로,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 돌아가기 싫어. 민주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버렸잖아.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 진짜 세상이 어떤지.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있잖아. 여기 남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가 뭔지.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조부모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봤어. 진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 거짓 속에서 살 건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서로 연락할 방법을 찾자.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한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설탕이 공짜인 나라,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 언젠가는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얼마나 빨리 올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7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숫자죠. 저희처럼 설탕을 본 사람, 자유를 느낀 사람이 17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3월 북한으로 돌아온 저희 230명은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실려 평양 외곽의 어떤 시설로 이동했죠. 사상정리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남한에서 본 것들을 잊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남한에서 본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세뇌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교육받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들었죠. 동무들이 남조선에서 본 것은 모두 쇼였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 포장이었습니다. 실제 남조선은 가난하고 비참한 곳입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강사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설탕이 쇼였다고. 일주일 내내 매일 본 게 쇼였다고.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연기였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감시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30명 중 누가 밀고자인지 몰랐으니까요. 동무들은 남조선의 화려함에 현혹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내부를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민의 천국은 오직 우리 조국뿐입니다. 매일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일부 응원단원들은 정말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거짓이었다고, 착각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민주도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진짜였다는 걸. 교육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여자가 끌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불순한 행동, 사상에 문제가 있음 다음 날 발표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고만 했죠. 동무들도 조심하십시오. 남조선의 독을 완전히 빼내지 못하면 같은 운명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더 지나자 또 5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7명이 더 사라졌습니다. 총 15명이 체포됐습니다. 230명 중 15명이요. 저희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자아비판서를 썼습니다. 남조선의 화려함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과 당의 교육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호 비판도 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고발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저 동무는 남조선 음식을 부러워했습니다라고 고발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자신은 철저히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민주는 특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남조선의 쇼에 속을 뻔했으나 이제는 조국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죠. 당 간부의 딸답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서연은 힘들어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죠.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은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연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4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조의 응원단원 한 명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조별로 따로 앉았는데 그날은 섞여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평양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최혜진이었죠. 혜진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손으로 공중에 뭔가를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를 먹는 신용을 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탕을 뿌리는 신용이야. 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감시원들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도 봤지? 너도 알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3시. 식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와 서연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혜진이 물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봤습니다. 설탕을, 자유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혜진이 다른 종이를 돌렸습니다. 총 17명입니다.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17명. 230명 중 17명이 남한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이어졌습니다. 이미 3명이 끌려갔습니다. 15명 중 3명이 우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끌려간 15명 중 3명이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14명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중국입니다. 5년 안에. 5년. 2023년까지 모두 탈북하자는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는 곧바로 찢어져 변기에 버려졌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14명은 암묵적으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눈빛으로만요. 말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가려고 한다. 나도 나갈 거야. 5월 말 드디어 사상정리 교육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였죠. 함흥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정민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후 아버지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이었죠. 정민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봤구나. 설탕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국경을 넘어본 적이 있다. 중국에서 봤지. 진짜 세상을. 아버지도 탈북을 생각하셨어요? 생각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다. 너를 베고 있었어. 그래서 포기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정민아, 가고 싶으면 가거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마.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다.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연좌제로. 내가 감당하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꿈이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평양에서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아버지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민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주의 본명은 강혜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 연결해뒀다. 언제든 신호만 보내라. 아버지.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다. 당 간부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너만 걱정이다. 민주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 간부였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이 더 나은 곳이라는 걸. 서연은 청진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었죠. 절대 안 된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남조선은 적이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곳이야.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닥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내 딸을 적국으로 보내려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서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내 인생이다. 아버지는 널 지지한다. 할아버지는 내가 설득하마. 하지만 아버지, 가거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진짜 효도다. 14명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는 지지를 받았고 일부는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가자. 중국으로. 그리고 자유를 찾자.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17명 중 14명만 성공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3명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더 긴장됩니다. 1년에 걸친 준비, 그리고 한 명씩 떠나는 14명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먼저 갔고, 어떻게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주 휴게소에서, 그 설탕통 앞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저희 14명은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 발씩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함흥에서 국경 지역으로의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연주를 동원해 주셨죠. 두만강 근처 학교에 교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자원했습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조국의 변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제 말을 칭찬했습니다. 8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회령 근처의 작은 마을 학교였습니다. 두만강에서 5km도 안 떨어진 곳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국경마을 장마당에서였죠. 40대 남자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명을 중국으로 넘겨준 전문가였습니다. 2,000달러면 강 건너갈 수 있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만 해. 겨울이 좋아. 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거든. 2,000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국 돈으로 바꿔서 몰래 전해주셨죠. 이건 우리 집 30년치 저축이다. 잘 써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야. 민주는 평양에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외화벌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역회사에 취직했죠. 중국 출장 기회를 노리는 거였습니다. 1년 안에 기회가 올 거야. 민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중국 가면 베이징에서 브로커를 만나. 이미 연락해뒀어. 민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한 당원의 딸로서 모범을 보였죠. 그리고 중국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청진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돈을 모았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아버지가 서연을 지지했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준비해라.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아버지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팔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몇 달 후 장마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도 나갈 생각이야. 같이 가자. 그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도 탈북을 준비 중이었고 브로커를 알고 있었습니다. 14명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경으로 이동하거나 중국 출장 기회를 노리거나 브로커를 찾거나 각자의 방법으로 조용히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2019년 1월 드디어 첫 번째 성공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양 출신 남자 한 명이 중국 출장 중 도주했습니다. 그는 무역일로 베이징에 갔다가 약속된 시간에 브로커를 만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갔죠.
소식은 은밀한 루트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장마당 소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했다. 나도 할 수 있어. 2월에는 두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여자가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었을 때 밤중에 건넜다고 했죠.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3월 세 번째. 청진 출신 남자가 무역 선박에 몰래 탔습니다. 배가 중국 항구에 닿았을 때 도주했죠. 4월 네 번째. 5월 다섯 번째. 6월까지 모두 8명이 성공했습니다. 반 이상이 이미 나간 겁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나도 서둘러야 해.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탈북자가 늘자 단속이 심해진 거죠. 2019년 7월 민주의 차례가 왔습니다. 민주가 마침내 중국 출장 기회를 잡았습니다. 베이징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명단에 이름이 올랐죠. 민주는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민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자유롭게 살아라. 아버지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베이징에 도착한 민주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텔 뒤편 골목이었죠.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브로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짜 여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3국 경유 비행기 표도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먼저 간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민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통과됐고 보안 검색도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민주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3국을 거쳐 민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 신고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부 관계자들이 왔고 민주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민주가 해냈습니다. 그 소식은 또다시 은밀한 루트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회령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야, 잘했어. 잘했어. 9월이었습니다.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장마당 브로커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죠. 정민아, 할아버지가 위독하셔. 병원에 계신데 오래 못 가실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었죠. 10월, 저의 기회가 왔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경비병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만요. 하지만 그들의 교대 시간, 순찰 루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달이 없는 날이야. 새벽 2시에 약속된 장소로 나와.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떠난 후에 발견될 수 있도록 방 서랍에 숨겨두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나길 기도합니다. 목요일 밤이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출발해야 했습니다. 1시 3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점퍼, 그리고 작은 배낭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1시 50분.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약속 장소는 강변의 작은 숲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2명도 있었습니다. 같이 건너는 사람들이었죠. 조용히. 소리 내지 마.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10월의 두만강은 차가웠습니다.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얕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너. 물이 무릎까지 차. 빨리 걸어.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까지 시린 추위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걸음, 2걸음.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젖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의 손전등이었습니다. 들켰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강물에 엎드렸습니다. 얼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빨리, 지금.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차에 태워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처진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제3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도 해냈습니다. 11월, 12월. 2명이 더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연과 다른 1명뿐이었습니다. 12월 말 서연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죠. 할아버지.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너 가고 싶구나.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몰랐구나. 할아버지, 가거라. 자유롭게 살아라.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은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을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2020년 1월 서연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브로커와 함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붙은 때였죠. 하지만 운이 나빴습니다. 국경을 건널 때 감시병에게 발각됐습니다. 거기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음 위를 뛰었습니다. 미끄러졌지만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중국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왼쪽 팔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맞은 겁니다. 하지만 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달려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서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왼쪽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이 스쳐간 상처였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연도 해냈습니다. 마지막 한 명도 성공했습니다. 17명 중 14명.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명은 실패했습니다. 2020년 2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민주를 만났습니다. 정민아. 민주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도 해냈구나. 너도. 민주야.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반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주는 이미 2달 전에 도착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온대. 부상 치료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일주일 후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민아, 민주야.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민주가 흐느꼈습니다. 진짜 해냈어. 서연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여주 휴게소에서 설탕을 받던 그날부터 2년.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하나원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최혜진 화장실에서 처음 신호를 보냈던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1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3명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명은 못 왔어. 첫 번째 사람은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죠. 두만강을 건너려다 감시병에게 붙잡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중국에서 북송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다 주고 기다렸지만 브로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할 돈도 없었고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만 성공해서 미안해. 혜진이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7명이 같은 꿈을 꿨는데 14명만 잃었습니다. 3명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선거가 뭔지 배웠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고요? 한 탈북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5년마다 선거로 뽑습니다.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우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교통카드 찍는 법, 환승하는 법.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이 기계에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린다고. 서연이 신기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나오는 시스템이 신기했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가 사람들이 쳐다본 적도 있습니다. 북한식 말투가 나와서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유행어도 배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2020년 6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셋, 정민, 민주, 서연은 같은 지역에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었죠. 처음 아파트 열쇠를 받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집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7월부터 저희는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자유롭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민주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서연은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었고 우리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가 제안했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우리 거기 가보지 않을래? 거기. 여주 휴게소. 그 핫도그 코너.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설탕을 처음 본 곳. 좋아. 가자. 4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우리 셋은 차를 빌렸습니다. 면허는 아직 없었지만 택시 대신 렌터카를 빌려서 기사님을 고용했습니다. 여주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여기야.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리모델링된 것 같았지만 기본 구조는 같았습니다. 핫도그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설탕통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하얀 알갱이들이. 우리 셋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핫도그를 3개 샀습니다. 그리고 설탕통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유로웠습니다. 감시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주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설탕을 조금 뿌렸습니다.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요. 이제 나도 이 문화의 일부구나. 민주가 울먹였습니다. 서연도 설탕을 뿌렸습니다. 조금만 절제하며.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손녀가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탕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핫도그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우리가 찾던 거구나.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27살입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죠. 전문 상담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제가 새 탈북민에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주는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해. 여기서는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어. 서연은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봅니다. 틈틈이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요. 14명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사업가. 다양한 길을 걷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은 모입니다. 17명 동지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실패한 3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매년 2월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그 달에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빈 의자 3개를 놓습니다. 오지 못한 3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묵념합니다.
당신들의 꿈도 우리가 이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소식도 조금씩 들립니다. 좋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추방당했습니다. 딸이 탈북하자 당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살아계십니다.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가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정민아, 잘 살아라. 후회 없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었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의 가족은 더 비극적입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했습니다. 딸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요. 어머니와 동생은 살아있지만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안해. 엄마, 동생. 내가 이기적이었어. 민주는 자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로합니다. 너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체제가 잘못된 거야. 서연의 할아버지는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연을 응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2024년 여름 14명 전체가 모였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요. 여주 휴게소 핫도그 코너. 우리는 함께 핫도그를 샀습니다. 14개요. 그리고 설탕 통 앞에 섰습니다. 17명을 위하여. 혜진이 말했습니다. 14명이 잃었고 3명이 꿈꿨던 자유를 위하여. 제가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서연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설탕을 뿌렸습니다. 각자 필요한 만큼만요. 풍요 속에서도 절제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핫도그를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6년의 이야기를요.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 설탕 하나 때문에 이 길을 시작했지. 다른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어. 이게 진짜 삶이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여주 휴게소를 떠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핫도그 코너가 보였습니다. 설탕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그 설탕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인간의 존엄이 뭔지. 설탕 하나가 17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4명은 자유를 찾았고 3명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14명이 더 잘 살면서 3명의 목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탕 하나도 귀한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여러분, 70대 어르신들이 이룬 한강의 기적 덕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가난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여러분들. 설탕을 공짜로 줄 수 있는 나라.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나라.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피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4명은 오늘도 여러분이 만든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설탕의 단맛을 음미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설탕 하나가 바꾼 17명의 운명. 그리고 자유를 향한 14명의 여정.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